58년 전 11세 소녀가 침몰하는 배에 버려졌습니다. 이 소녀의 부모 형제자매는 그 전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바다 위 태양에 그대로 노출된 소녀는 사흘 동안 물과 식량도 없이 표류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소녀의 아빠 아서 듀퍼라우트는 열대지방의 푸른 바다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항해하는 것을 오랫동안 꿈꿔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전 세계를 항해하는 요트에서 한동안 지내고 싶었습니다. 1961년, 그의 꿈은 드디어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 해는 차가운 겨울을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내 진과 14살 아들 브라이언, 11살 딸 테리조와 7살 르네, 이렇게 5 식구는 대서양의 섬나라 바하마로 출발했습니다. 가족은 플로리다의 어느 항구에 도착해 블루벨이라는 이름의 요트를 렌트합니다. 길이 18m에 2개의 마스터도치 달린 크기의 범선이었습니다. 전직 공군 조종사였던 줄리안 하비를 선장으로 고용하고 하비의 아내도 요리사로서 여행에 함께하게 됩니다. 배는 1961년 11월 8일 출항했고 듀퍼라우트 가족 여행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요트는 섬에서 섬으로 이동하며 동쪽으로 항해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하마에서 일주일 동안 꿈같은 시간을 보낸 듀퍼라우트 가족은 크리스마스 전에 다시 돌아올 것을 기약하며 미국으로 다시 출항합니다. 밤 9시, 둘째 테리조는 갑판 아래쪽으로 내려가 배 뒤편에 있는 작은 선실의 침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동생 르네도 거기에서 같이 잤지만 이날 동생은 오빠와 함께 부모님이 계시는 갑판이 조종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테리조는 "도와줘요! 아빠 도와줘요!" 라고 소리치는 오빠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습니다. 바로 정적이 흘렀고 이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는 테리조는 침대에 누워 벌벌 떨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약 5분 후 테리조는 침실에서 살금살금 나왔습니다. 중앙 선실한 피가 가득 고인 바닥에 엄마와 오빠가 쓰러져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앙 선실은 낮에는 주방으로 쓰이고 밤에는 침실로 쓸 수 있게 변형되는 곳입니다. 테리조는 엄마와 오빠가 죽었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고 해치문에 머리를 갖다 대어 조종실 쪽을 봤습니다. 조종실 오른쪽엔 더 많은 피가 흥건히 있는 것을 보았고 피 묻은 칼도 보았습니다. 테리조는 갑판 위로 가서 보트 앞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달려온 선장 하비가 아이를 확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저기로 돌아가!" 소리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잔뜩 겁을 먹은 테리조의 시선은 엄마와 오빠의 시신에서 눈을 돌려 다시 침실로 돌아와 침대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 곧 물이 침실까지 스며들어 바닥을 덮었습니다. 기름 냄새도 났습니다. 테리조는 배가 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움직이기가 두려웠습니다. 선실 복도를 지나는 선장의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들고 있었는데 아마도 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잔뜩 겁을 먹은 테리조의 거친 호흡과 빠른 심장박동 소리가 침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선장은 뒤돌아 선실에서 나갔고 테리조는 선장이 갑판 위로 올라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닥의 물이 매트리스까지 차올랐습니다. 소녀는 침실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허리까지 차올라온 물을 거스르며 겨우 계단을 올라갔고 요트의 상부까지 도착했습니다. 돛대 끝에 달린 전구 불빛을 통해 고무보트가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선장이 소녀 뒤로 올라왔습니다. "이걸 잡아!" 그는 소녀의 손에 밧줄을 쥐어주며 소리쳤습니다. 안타깝게도 반대편에 있던 구명보트는 가라앉는 요트로부터 천천히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은 보트를 타기 위해 재빠르게 요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헤엄치며 사라지는 그의 모습이 소녀가 마지막으로 본 선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소녀는 밧줄을 꼭 잡은 채 요트 위에 남겨졌습니다. 테리조는 중앙선실 오른쪽에 있던 부유물을 기억했습니다. 작고 긴 타원형의 부유물을 뒤적거리며 풀었습니다. 드디어 부유물이 풀어지고 요트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절반은 기어가고 절반은 수영해서 부유물을 바다 위로 밀었습니다. 소녀가 부유물 위로 올라갔을 때 연결된 밧줄 중 하나가 침몰하는 배에 걸려 끌려갔지만 얼른 풀어주며 끌어당겼습니다. 이제 부유물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된 소녀는 어두운 바다에서 선장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두려워하며 부유물에 몸을 기댔습니다. 얇은 흰 블라우스와 분홍 바지를 입고 있던 소녀에겐 밤의 차가움으로부터 보호할 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음식은 물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파도가 넘실댔고 바닷물은 눈과 입을 쓰리게 했습니다. 때때로 갑작스러운 파도가 소녀를 흠뻑 젖게 했고 소녀의 몸은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부유물 가장자리의 튜브가 소녀가 걸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곧 한 가지 생각이 소녀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어디 계신 걸까? 다음날 아침, 붉게 떠오른 태양은 소녀의 몸에서 차가움을 몰아냈지만 곧 더 큰 위험을 초래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갔고 소녀는 뜨거운 태양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혀가 더 건조해지고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식욕이 없었고 갈증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순간 작은 비행기가 하늘 위로 지나갈 때 소녀는 입고 있던 블라우스를 풀어 오랜 시간 흔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비행기가 소녀의 방향으로 틀었을 때 소녀에게 가슴 뛰는 희망이 생겼고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비행기는 소녀를 지나쳐갔습니다. 조종사가 소녀를 보지 못한 겁니다. 지나가는 배나 비행기가 소녀를 발견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테리조는 바하마 북서쪽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었고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넓은 대서양을 건너 영국 제도로 데려갔습니다. 벌써 혼자가 된 지 3일째 밤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물과 음식 없이 뜨거운 태양과 밤의 찬 기운을 버티던 어린 테리조는 끝내 지쳐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잔인한 태양이 떠올랐을 때 소녀는 열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전나절 무감각해진 소녀는 가까스로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소녀 앞에 큰 짐승 같은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그림자의 꼭대기를 보았을 때 머리와 팔이 보였고 희미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강한 팔이 소녀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그리스 화물선이 바다 위의 하얀 물체를 발견한 겁니다. 소녀는 탈수증과 고열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에 태워 마이애미의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줄리언 하비가 블루벨호의 선장으로 고용되었을 때 그의 초기 생활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44살의 은퇴한 공군중령이자 전 항공사 기장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블루벨호에 승선했던 34살의 아내는 그의 6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블루벨호가 침몰한 다음날 한 유조선이 바다 위에 떠있는 구명보트를 발견했습니다. 유조선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 보트 위에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내 이름은 줄리언 하비입니다. 저는 블루벨호의 주인입니다. 선장 하비가 구출되고 뒤이어 테리조의 7살짜리 여동생 르네의 시신을 바다에서 발견했습니다. 선장은 마이애미 해양경찰에게 자신이 요트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밤 갑작스러운 스콜이 배를 침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요트의 돛이 부러지고 엔진룸 가스라인이 파열되면서 불이 나 배가 가라앉으면서 본인은 구명보트와 함께 배에서 뛰어내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배 구조물에 얽히는 바람에 배와 함께 바다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테리조가 구조되고 일주일 후 조사관들은 소녀에게 요트 사고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녀의 대답은 선장 하비가 설명한 사건 경위와 달랐습니다. 블루벨호에 타고 있던 테리조의 부모님, 오빠, 여동생, 그리고 선장 하비의 아내는 모두 살해된 겁니다. 경찰은 선장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와 테리조의 가족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과거 몇 가지 사고를 통해 굉장히 의심스러운 케이스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2년 전 하비의 자동차가 다리 아래로 떨어졌을 때 전 부인과 장모님이 사망하고 본인만 탈출해 살아남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소유하던 요트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배가 침몰했던 일도 있었는데 이 사고로 거액의 보험금을 탔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바다에 나가 자신의 6번째 아내를 사고로 위장해 죽이고 당시 2만 달러의 거액의 보험금을 배상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살해할 때 목격자가 생기자 증인을 없애기 위해 테리조의 가족까지 모조리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소녀만 홀로 두고 떠난 것은 배와 함께 소녀도 바닷속으로 빠질 것이라는 생각에 테리조를 직접 살해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추악한 범죄를 계획하고 한 가족의 목숨까지 빼앗은 선장은 테리조가 구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모텔에 가명으로 체크인하고 투숙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발목과 허벅지, 목을 면도칼로 그어 자살을 함으로써 법의 심판을 피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진은 소녀를 구출할 때 화물선 선원이 찍은 구조 직전 모습입니다. 소녀를 구출한 화물선의 선장은 바다 위의 수많은 하얀 물결 중 다른 하나의 흰 물결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소녀가 타고 있던 부유물색이 흰색이었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얀 구명 보트나 튜브는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1962년부터 해양경비대는 구명정이나 튜브의 색을 흰색에서 밝은 오렌지색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살아난 소녀는 건강히 자라서 지금은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